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존 건물 커미셔닝 프로세스에 관한 첫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기존 건물 커미셔닝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개요 그리고 아슈레이 가이드라인 제로 0.2에서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이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림으로써 이제 앞으로 습득해 나가야 될 이 기존 건물 커미셔닝에 대한 큰 맥락을 잡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존 건물 커미셔닝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수강생분들이 기존 건물 커미셔닝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래서 에너지 진단이라는 그 업역과 그리고 이제 기존 건물에 대한 커미셔닝과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아마 이제 건물 에너지 진단이라는 업무와 개념을 잘 아시는 수강생들은 앞으로 이제 제가 설명드릴 그 기존 건물 커미셔닝 강의를 들으시면서 에너지 진단과 큰 차이가 없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혼돈을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배경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내 1990년대 후반쯤에 건물 에너지 진단이라는 업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많이 시장 규모가 감소가 됐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에스코라는 이제 사업과 병행이 되면서 많은 어떤 중소규모의 어떤 기업체와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이 에스코라는 시장에 뛰어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진단이라는 시장에 뛰어들었었는데요. 국내 이제 에너지관리공단, 지금은 이제 에너지공단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에너지 진단사라는 개인 전문가 자격도 설립을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일정 규모의 어떤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는 어떤 그런 그 건물 에너지 진단 의무화를 추진하고 실제로 이제 실행을 시켰을 만큼 당시에 대단히 이제 전망받는 그러한 업역이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기존 건물 커미셔닝과 에너지 진단이 어쩌면 좀 업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를 하고 있지만 그 목적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에너지 진단 같은 경우는 단기적 비용 절감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건물을 유지 보수를 하다 보면 어떤 그 예산 문제나 건물 입주자에 대한 계약 문제 이러한 어떤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항들로 인해서 언젠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지만 수행되지 못하고 지연시켰던 시설의 어떤 정비라든지 교체, 그 다음에 뭐 수리, 뭐 이러한 그 건물의 전반적인 성능을 개선하는 어, 그런 것들을 실행시켜야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진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건축주가 건물의 성능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그 어떤 특정 시점에서 물론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물 상태를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서 건물 상태를 평가를 하고 건물을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보다 이제 효율적이고 에너지 절감적인 그러한 항목을 도출해서 개선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추가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건물 운영 측면에서 잘못되고 있는 그런 운전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잡아내서 개선한다는 그런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도 이루어지지만 자본 투자를 통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계획을 실제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건물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기존 설비보다 좀 효율적인 장비 그리고 이제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고 또 이제 신규로 도입을 해서 성능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는 어떤 그 시점의 단기성, 그 다음에 신속성을 염두를 해두고 어떤 그 특정 시점에 건물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그러한 업무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 이제 기존 건물 커미셔닝 같은 경우는 보다 포괄적이고요. 장기적인 건물 기능과 성능의 전략적 개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신축 건물 커미셔닝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리커미셔닝과 그다음에 이제 레트로 커미셔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두 가지 리커미셔닝, 레트로 커미셔닝은 다 기존 건물 커미셔닝에 함유되어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커미셔닝 같은 경우는 아, 신축 건물에서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신축 건물에서 커미셔닝을 실제로 수행을 했고 그리고 어떤 그
요구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기존 건물 이후에, 기존 건물,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뭔가 이렇게 더 그 건축주의 변경 의도, 건축주 의도가 변경됐을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그 커미셔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트로 커미셔닝 같은 경우는 신축 건물 당시에는 커미셔닝을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그런 건물들이 국내에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반영을 하진 않았지만 준공 이후에 어떤 그 건축주 요구에 의해서 좀 체계적으로 뭔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건축주가 요구하는 그 건축주 요구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커미셔닝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에서의 커미셔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커미셔닝, 레트로 커미셔닝 둘 다 기존 건물 커미셔닝이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기존 건물 커미셔닝은 건물의 어떤 그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건물의 기능 그리고 성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진단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 CFR이라는 것, 문서에 의해서 CFR이라는 그 건축주의 설비 운영 요구 조건에 의해서 건물의 개선 방향을 잡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신축 건물 커미셔닝을 수강하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신축 건물은 오너 프로젝트 리콰이어먼트에 그 오너 프로젝트 리콰이어먼트라는 문서가 모든 커미셔닝 활동의 기준이 되죠. 근데 반면에 이제 기존 건물 커미셔닝 같은 경우는 CFR, 즉 Current Facility Requirement라는 기준을 수립을 해서 이 CFR이라는 그 건물의 기능 그리고 이제 성능 개선 활동 이러한 것들을 수행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FR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건축주의 시설 운영 요구 조건, 그래서 건물의 전반적인 기능 요건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거주자에 대한 쾌적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비에너지적인 측면에서의 그 개선,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더 에너지 사용량을 개선을 한다든지, 혹은 임대를 보존하는,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건물이 이제 공장이라든지 어떤 생산 그 하는 그런 시설이라면 생산성의 향상, 그다음에 에너지 조치 등 이러한 다양한 항목으로 이제 고려가 돼서 그리고 이제 구성이 되게 되고요. 오너 프로젝트 리콰이어먼트와 마찬가지로 그 오너의 건물 운영 의도 그리고 방향이 변경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업데이트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어떤 생애 주기에 걸쳐서 CFR은 계속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이 CFR을 추종하고 유지하기 위한 커미셔닝 활동이 이 기존 건물 커미셔닝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에너지 진단,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진단도 기존 건물 커미셔닝 활동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존 건물 커미셔닝은 그 CFR에 부합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진단에는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진단에 포함되지 않는 가장 큰 활동, 대표적인 활동으로서 O&M 교육, 그 다음에 문서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지는 온고잉 커미셔닝이다. 온고잉 커미셔닝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건물이라는 게 건물에 설치된 시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시설의 어떤 그 생애 주기 동안 지속적인 관리가 수반되어야 그 건물의 건축주가 요구하는 그 운영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예로 운영 관리자가 설비의 고장을 신속하게 진단을 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교육과 문서를 갖추어야지 건물이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바로바로 조치가 돼서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그 기존 건물 커미셔닝은 이제 직원이 건물에서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 그리고 이제 문서화가 돼야 되겠죠. 어떤 서류가 남아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가 돼야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건물의 기능과 성능이 이 수립된 CFR에 부합할 수 있게 그렇게 유지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그 EBCX라고 하는데요. 이 기존 건물 커미셔닝을 EBCX 프로세스가 말씀드린 어떤 그 온고잉 커미셔닝의 일환으로서 신속한 고장 수정을 위해서 트렌드를 로깅한다든지 실시간 에너지 분석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AFDD라고 하는 그 자동 결함 감지 그리고 이제 진단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그 아이템 요소들이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EBCX에서 제공하는 그 지속적인 커미셔닝 프로세스의 전환은 이제 건물 장비가 그 스스로 모니터링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에너지 진단에 신속한 투자, 그러한 측면, 에너지 진단의 측면과 그리고
건물의 튜닝, 건물의 튜닝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이죠. 그래서 에너지 진단에서 신속한 투자를 통한 회수, 투자 회수와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 그 운영 측면에서의 보정, 개선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향후의 지속적인 그 미래에 대한 비용 절감 이러한 그 세 가지 측면을 제공한다라는 그 특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진단과 기존 건물 커미셔닝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에너지 진단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해드리면 이러한 개념이구나. 기존 건물 커미셔닝과 이 에너지 진단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접근하는데 기존 건물 커미셔닝 프로세스에 접근하는데 좀 더 수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진단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진단과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건물 커미셔닝에 대한 차이를 좀 더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0.2 그래서 부록 C2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존 건물 커미셔닝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기존 건물 커미셔닝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한 그 기존 건물 커미셔닝 프로세스죠. EBCX 프로세스는 건축주와 그리고 기타 시설과 관련된 의사결정자가 시설과 시스템의 운영을 말씀드린 이제 CFR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는 공정이다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또 이제 기존 건물 커미셔닝은 시설 운영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기존 조건과 그리고 운영을 그 목표치 어떤 벤치마크와 비교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이 평가를 통해서 건축주는 CFR을 수립하기 전과 그리고 기존 조건 중에서 어떤 항목이나 분야에 더 지위를 기울여서 개선을 해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그 기존 건물 커미셔닝 프로세스에는 CFR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와 그리고 이제 부족 사항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하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는데 이 기존 건물 커미셔닝 프로세스가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존 건물 커미셔닝은 건축주가 제시한 특정한 요건과 그리고 건축주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할 때 시설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만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비교하고 우선순위화해서 이행하기 위한 논리적 의사결정 접근 방식, 프로세스를 건축주에게 제공한다라는 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뭐 다시 좀 해석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건축주가 가진 인적 자본과 같은 경제적 자본 이러한 그런 자본이 있을 거고요. 제한된 자본이 있을 거고 그리고 건축주가 기대하는 건물의 기능과 성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본, 한정된 자본과 건물의 기능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대치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해진 자본으로 그 건축주가 요구하는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궁극적인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프로세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가 가진 제한된 자원을 이용을 해서 건축주가 기대하는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과 대안을 수립하고 그렇게 수립된 방안과 대안 중에 가장 우선해서 수행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뽑아내서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의사결정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존 건물 커미셔닝 프로세스는 커미셔닝 활동의 기준이 되는 CFR의 계획 수립과 그리고 문서화를 이제 초기에 수립을 해서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건축주는 이제 CFR에 정의된 대로 명시된 그런 목표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기존 건물 커미셔닝 프로세스를 채택을 하고 CFR은 이러한 기준을 프로세스 시작 단계에서 이해한 대로 적절히 기술이 돼야 되고 새로운 정보가 공개될 때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향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히 이제 레트로 커미셔닝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조사 단계부터 막 이제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정보들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한 정보들을 계속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 가면서 어, 실질적으로 이제 일련의 절차를 쫙 거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정보가 공개될 때 업데이트되고 그러한 것들을 다시 반영해서 다시 또 이제 조사 활동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제 개선 아이템을 찾아내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 건물 커미셔닝에서 O&M 교육 말씀드린 이제 유지관리 교육과 그다음에 문서와 관련해 가지고 건물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정리된 문서 즉 퍼실리티 가이드라는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매뉴얼과는 조금 다르고요. 이거는 이제 운영 측면에서의 가이드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 이제 시스템 매뉴얼은 아마 이제 시스템 매뉴얼로서 존재하고 그리고 이 시스템 매뉴얼은 더 큰 범주예요. 항상 큰 범주의 문서다. 운영을 하기 위한. 그래서 퍼실리티 가이드가 또 이제 시스템 매뉴얼의 일부로서 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 이제 신축 건물 커미셔닝에서 설명을 드렸던 시스템 매뉴얼에 이 퍼실리티 가이드를 이제 포함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설 직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모듈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운영 관리하시는 분들의 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타 근무지로의 이제 발령, 전출 이러한 것들을 대비를 해야 돼서 운영관리 직원분들의 이제 그러한 전환을 대비를 함으로써 CFR의 지속적인 달성이 필요하고 또 장기적 성과 유지를 도모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또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존 건물 커미셔닝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건축주는 시설의 어떤 그 생애 주기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고 이 프로세스를 따라서 시스템 그리고 어셈블리에 대한 완전한 문서와 그리고 숙련된 그 교육 운영 그다음에 유지 관리 담당자들 이러한 분들과 함께 완전한 기능을 갖춘 설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교재로서 사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0.2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0.2는 기존 건물 커미셔닝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건물 그리고 시스템, 어셈블리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상세히 기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가이드라인 0.2에서 이제 크게 이제 단계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가 멀티 플래닝 페이지,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 페이지, 평가 단계죠. 그 다음에 인베스티게이션 페이지, 조사 단계, 그리고 임플리먼테이션, 이행 단계, 핸드오프, 핸드오프 단계, 그리고 이제 온고잉 커미셔닝 단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요. 이 가이드라인 0.2에서는 아슈레이 가이드라인 0.0, 즉 저희가 이제 신축 건물 커미셔닝 프로세스였죠. 그래서 그 0.0이 항상 기준이 돼서 이제 향후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아슈레이 가이드라인 0.2도 있고요. 그 밑에 이제 0.0 밑에 0.2뿐만 아니라 이제 1.1이라 그래서 기술 커미셔닝, 테크니컬 커미셔닝 리ኳ이어먼트라고 아슈레이 가이드라인 1.1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0.0을 기준으로 해서 다 파생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0.0을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듣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0.2에서는 마찬가지로 0.0을 기반으로 이제 개발됐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한 시스템 어셈블리에 대해서 커미셔닝 프로세스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문서 그다음에 문서 요구사항 그다음에 승인 요구사항 그다음에 교육 요구사항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점을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기존 건물 커미셔닝에 대한 단계와 그리고 각 단계에 따른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계별 특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기존 건물 커미셔닝을 거시적 차원에서 좀 이해하기 쉽게 가이드라인 0.0, 즉 신축 건물 커미셔닝의 절차랑 같이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커미셔닝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한 계획, 그리고 이제 방법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건축주의 요구 조건 OPR이 수립되는 단계는 이제 신축 건물에서는 프리디자인 단계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기존 건물 커미셔닝 단계는
이제 멀티 퍼실리티 플래닝 단계 그리고 어세스먼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축주의 요구 조건이 이제 수립이 돼서 구체화되는 단계죠. 그래서 BOD 설계 도서, 시방서, 그다음에 계약 조건, 컨스트럭션 도큐멘트, 커미셔닝 요구 조건 같은 것들이 개발되고 문서화되는 신축 건물의 디자인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존 건물에서는 기존 건물의 어떤 시스템 특성 그리고 운영 특성 등을 파악해서 CFR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해내는 조사 단계, 즉 인베스티게이션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 건물에서 구체화된 시공 문서를 기반으로 실제로 이제 건물이 만들어지는 단계가 바로 컨스트럭션 단계였죠. 기존 건물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도출해낸 건물의 성능 개선 권고사항, 그 개선 아이템을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는 컨스트럭션 단계에 대응하는 단계가 바로 이제 구현 단계, 임플리먼테이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공이 완료가 되고 준공 이후에 입주자가 입주를 해서 건물이 운영되는 단계를 우리가 이제 점유 운영 단계라고 이제 배웠었죠. 근데 이제 이 점유 및 운영 단계에 대응하는 단계가 핸드오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이제 지속적인 커미셔닝 과정을 수행하는 단계, 즉 컨티뉴어스 커미셔닝 단계는 이 OCX 온고잉 커미셔닝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제로에서 신축 건물에 대한 커미셔닝 단계에서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신 분들은 아마 기존 건물 커미셔닝의 각 단계에서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세부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지 어느 정도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기존 건물 커미셔닝에 대한 단계와 각 단계에서 추구하는 그리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축 건물 커미셔닝과 비교를 해서 저희가 기존 건물 커미셔닝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기존 건물 커미셔닝에 대한 그리고 각 단계에서는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멀티 퍼실리티 플래닝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신축 건물의 프리 디자인 단계에 해당하는 단계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멀티 퍼실리티 플래닝 페이지는 기존 건물 커미셔닝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건물 그리고 이제 시스템 또는 구성 요소들이 기존 건물 커미셔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프로세스와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 즉 멀티 퍼실리티 플래닝 단계에서의 최종 목표는 선택한 시설에서 그 향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시설, 멀티 퍼실리티가 있을 때 정해진 시설에서 커미셔닝 커미셔닝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지침으로 사용할 그 EBCX 프로그램 플랜을 개발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BCX 프로그램 플랜이라는 것은 커미셔닝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그램의 전체 목표, 그리고 예상되는 예산과 건물주가 얻게 되는 혜택, 그리고 대상 시설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정이 되고 식별이 되고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정의되는 공식적인 문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이제 이후에 이제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개괄적인 내용을 드리면 호텔 체인 같은 경우처럼 다수의 건물 그리고 용도가 다른 다양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축주가 이 기존 건물 커미셔닝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행을 할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할당을 해야 될지, 그리고 예상을 할당한 만큼 내가 얻고자 하는 혜택은 뭔지, 경제적인 거 혹은 뭐 이제 비경제적인 부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혜택이 무언지, 그리고 어떤 건물부터 혹은 어떤 시설부터 적용을 할지, 이런 거시적 측면에서의 계획을 수립하게 될 텐데 이 EBCX 프로그램 플랜이 이 측면에서의 계획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축 건물 커미셔닝의 프리 디자인 단계에 해당하는 단계 중에 두 번째죠. 어세스먼트 페이지의 목표입니다.
이 어세스먼트 페이지 단계에서는 멀티 퍼실리티 플랜 단계에서 수립한 그 기존 건물 커미셔닝 프로그램 플랜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다 자세한 그 건축주 요구 조건인 CFR을 수립을 하고요. CFR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조사해서 포함을 시키고 EBCX 플랜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과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상 건물이 신축 과정에서 신축 건물에 대한 그 커미셔닝을 수행을 했다면 그 OPR이라든지 BOD, 설계도서, 시공문서, 시스템 매뉴얼과 같은 그런 문서가 있었겠죠. 그래서 있었을 테고요. 이러한 문서도 CFR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FR은 기존 건물 커미셔닝 활동의 기준이 되는 문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상 건물이 신축 건물을 커미셔닝을 이제 수행을 했을 때 어떤 그 EBCX 프로세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 건물이 만약에 이제 신축 건물 당시에 커미셔닝 프로세스를 수행한 경우에 OPR이 있는데 기존 건물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 OPR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좀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확실히 구분을 짓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건물 커미셔닝 프로젝트에 착수를 하게 되면 CFR이 어떤 새로운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경우에는 이제 OPR이 CFR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OPR의 내용들을 참고를 하는 거죠. CFR을 만들기 위해서 OPR의 내용을 참고를 해서 변경된 사항은 또 반영을 하고 그래서 이 기존 건물 커미셔닝에 맞는 기준 문서, 즉 CFR을 개발하는 혹은 이제 수립하는 그러한 단계가 어세스먼트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멀티 퍼실리티 플랜 단계에서 고려했던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의 호텔 혹은 뭐 어느 지역의 호텔, 뭐 다른 어떤 지역의 호텔, 뭐 호텔 체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렇게 이제 다양한 시설 중에서 그럼 뭘 먼저 이 기존 건물 커미셔닝을 적용을 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고려됐던 다양한 시설 중에서 그 기존 건물 커미셔닝을 적용할 우선시되는 그 개별 시설에 대해서 어, 정해진 시설, 그러니까 그 멀티 플래닝 단계에서 고려된 것 중에 어떤 한 시설을 먼저 하자라고 정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건물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어떤 건축주 의도를 반영을 해서 CFR을 만들겠죠. 그러면은 그 CFR에 의거한 그 CFR을 준수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성능과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혹은 이제 운영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인베스티게이션 단계 그리고 임플리먼테이션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한 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수행 계획서가 이제 EBCX 플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무리가 없을 거고요. 이 EBCX 플랜이 신축 건물 커미셔닝에 있어서는 CX 플랜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세스먼트 페이지 문서와 관련해서 저희가 신축 건물과 비교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축 건물 커미셔닝 OPR에 대응하는 것이 CFR이고 그리고 이제 CX 플랜에 대응하는 것이 이제 EBCX 플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좀 이해가 빠르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어세스먼트 페이지가 완료가 되면 그 대상 시설이 어세스먼트 단계에서 수립된 EBCX 플랜에 의거를 해서 말씀드렸듯이 인베스티게이션 단계를 진행을 합니다. 조사 단계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 인베스티게이션 단계의 목적은 시설이 이제 CFR을 준수를 하도록 하는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 조건 기존에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각 설비들이 이러한 기능과 성능을 이해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이 인베스티게이션 단계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사 단계죠. 조사 단계에서는 기존 건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준공 당시의 도서나 이후에 변경 공사가 뭐 또 진행이 되었다면 그런 변경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이러한 기존 조건과 비교를 해서 궁극적으로 어세스먼트 페이지에서 수립한 CFR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과 비교하였을 때 어떤 점들이 변경이 되었고 개선할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건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고 발췌해내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단계에서는 이 인베스티게이션 단계에서는 준공 그 설계 도서와 그리고 현재 조건을 비교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준공 당시에 수립된 OPR에 기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운영 사항을 검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테스트가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시설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어, 그러한 이제 조사 활동을 통해서 CFR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변경이 돼야 되고 어떤 점이 개선이 돼야 되는지 그 개선 권고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 권고 사항 그 우선순위가 정해진 커미셔너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개선이 되어서 개선 아이템으로서 뭐 공사가 될 수도 있고요. 공사성을 수반할 수도 있고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리스트 오브 파인딩 앤 레커멘데이션이다라고 하는데 개선 아이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한 것들을 도출하는 것이 또 이 인베스티게이션 단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사가 완료가 돼서 CFR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 사항, 즉 말씀드린 이제 리스트 오브 파인딩 앤 레커멘데이션이 도출이 되면 이 개선 사항 중에 우선순위를 부여를 하고 개선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개선 사항을 실행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건축주의 몫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개선 사항 중에서 선정된 개선 권고 사항을 실행하는 단계가 이제 임플리먼테이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임플리먼테이션 페이지, 그러니까 임플리먼테이션 개선 이행 단계죠. 그래서 이행 단계의 목적은 말씀드린 그 리스트 오브 파인딩 앤 레커멘데이션 거기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인베스티게이션 리포트에서 선택된 그 권장 사항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 시스템 그리고 구성 요소의 기능이나 성능이 CFR에 충족하는지 검증을 하고 또 그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그 개선 권고 사항대로 그대로 이행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생애 주기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 비용 회수 검토 뭐 이러한 그 검토 그 분석 툴을 이용을 해서 그러한 효과가 진짜 나타나는지 이러한 것들을 검증하는 그러한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이 임플리먼테이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임플리먼테이션 단계에서도 인베스티게이션 단계에서 수행했던 그 각종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동일한 테스트를 수행을 하지만 그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인베스티게이션 단계에서는 기존 시설의 상태를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의 테스트였다라고 하면 임플리먼테이션 단계에서는 구현된 개선 사항이 CFR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플리먼테이션 단계에서 선택된 개선 사항을 그리고 이제 개선 권고 사항을 실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CFR에 충족되었음을 검증을 했다면 이제 운영 관리자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 관리자 분들에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 관리자 교육 그리고 이제 운영 관리로의 턴오버 이전이죠. 그래서 이것을 핸드오프 단계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핸드오프 단계는 목적은 그래서 EBCX 즉 기존 건물 커미셔닝에 대해서 작성된 문서를 건축주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건축주와 운영관리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을 해서 커미셔닝 프로세스에서 배운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교훈과 그 다음에 시행착오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설이 일단 일상적인 O&M 절차에 통합을 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CFR에 부합하게 운영 관리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건물의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CFR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고잉 커미셔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이 핸드오프 단계에서 해야 되는 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핸드오프 단계에서 OCS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 OCS, 즉 온고잉 커미셔닝 계획에 의해서 건물 시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CFR에 의거한 그 건물 운영을 수행을 함으로써 건물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을 합니다. 어, 기존 건물 커미셔닝에서 평가 그리고 조사 단계, 이행 단계 이게 매우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는데, 그리고 시험에서도 물론 여기서 많이 다뤄지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OCX 단계도 대단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시험에서도 많이 다뤄지고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또 가장 간과되는 단계이기도 하죠. OCX 단계가 그 건축주가 이제 시스템 성능을 개선을 계속 검증하지 않으면 그러한 그 커미셔닝 프로세스를 적용함으로써 얻어진 혜택, 그래서 개선 이행사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혜택 그리고 편익 이런 것들이 향후 몇 년 내에서 다 악화되거나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이 OCX 프로그램, OCX 커미셔닝에 대한 전반적인 목적은 EBCX 플랜 그리고 기타 건물 개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 OCX는 일반적으로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지속되는 일련의 그 반복적 주기에 걸쳐서 수행해야 되는 그 중요한 요소다, 커미셔닝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 건물 커미셔닝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하고요. 그리고 커미셔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건물 커미셔닝은 총 이제 6단계로 구분이 됐었죠. 그래서 멀티 퍼실리티 플래닝 단계, 그리고 어세스먼트, 인베스티게이션, 임플리먼테이션, 핸드오프, 온고잉 커미셔닝 단계로 구분이 되고, 각 단계에서 이제 수행해야 될 활동, 그리고 이제 문서가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총괄표죠. 어떻게 보면 총괄표를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축주 의도에 따라서 일부 과정과 그리고 일부 단계가 생략될 수 있고 또 간소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퍼실리티 플래닝 단계의 경우는 이제 건축주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커미셔닝 대상이 명확하고, 그리고 어, 다양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오로지 뭐 한 가지 건물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목적이라면 이 멀티 퍼실리티 플래닝 단계가 필요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건축주가 이미 건물에 대한 운영 상황 그리고 이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어서 개선되고자 하는 항목들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항목들이 확실하게 이미 정의가 돼 있다면 어세스먼트 단계 그리고 인베스티게이션 단계에서의 성과물이 이제 간소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두 단계에 대한 성과물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임플리먼테이션 단계 그리고 이제 핸드오프 단계에서는 자료에 제시된 다양한 결과물이 아닌 어떤 그 단일 보고서로서 결합이 돼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개선 사항을 구현하고 CFR에 부합한지 검증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의 측정값, 그리고 운영 관리자가 교육받고 학습했던 내용, 그 다음에 구현된 개선 사항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퍼실리티 가이드 말씀드렸었죠. 퍼실리티 가이드가 취합된 이 어, 테스트의 측정값, 그 다음에 교육했던 내용, 개선 사항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퍼실리티 가이드, 이 네 가지가 취합된 단일 결과물이 이 임플리먼테이션과 핸드오프 단계에서 그냥 최종 성과물로서 제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건축주가 기존 건물 커미셔닝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6가지 그 단계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가이드라인이죠. 지침서일 뿐인 것이고, 이것은 이제 신축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주가 개선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 명확하고 또 원하는 기대치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현황을 잘 파악을 하고 있다면 간단한 조사와 그리고 이제 개선 사항의 도출만으로 이 개선 사항을 구현함으로써 커미셔닝 프로세스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 건물 커미셔닝에 대한 오버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멀티 퍼실리티 플래닝 단계부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버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